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네. 네. 주말 사이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소식을 처음에 접하고 너무 네. 놀라가지고 제가 네. 처음에 제보받은 거는 이제 민주평통 베트남 지부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으시다라는 소식을 처음에 접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막 취재를 해보니까 병원으로 지금 막 가셨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수술을 급하게 했기 때문에 자가호흡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해찬 전 총리하고 같이 몇 년부터 같이 정치를 해오신 건가요? 의원님 몇 년도 입당이십니까? 이해찬 총리는 87년 네. 유월항쟁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 입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2000년도에 발기인으로 시작했고요. 1988년에 입당하신 것처럼 그 직전이 1986년, 87년 그렇죠. 전두환 체제에서 제가 86년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고요. 거대한 전두환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 싸움이 87년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쟁치 국민운동본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내 간사로 들어갔었고, 예,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직선제로 승리를 이끌어내죠. 승리를 이끌어내고 저는 지역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무료도서 대여실, 네. 푸른 소나무 무료도서 대여실, 공부방. 그리고 책을 다양하게 읽혀서 이 독재, 제가 대학 가서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독재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회원 수가 5천 가족 이렇게 되고 주부대학을 또 네. 해서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년 정도 공부하면 졸업시키는 어머님들 공부방이었어요. 그 어머님들 공부방은 한 교실에 100명씩 3개월씩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 10년 가량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운동가로 계속 일을 했고, 예. 그분들은 이제 평민연으로 들어가셨었는데 2000년도에 뵙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당 대표 하실 때 원내 수석부 대표. 그때 제가 한동훈이 제가 재판 청탁했다고 계속 뭘 흘리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위기였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제가 원내 수석인데 서수석 흔들리지 마. 당당해야 돼. 검찰이 자네를 타겟으로 삼았네 그러셨어요. 다 저에게 이제 압박을 해서 제가 원내수석을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는데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영교 공천 받을 수 있나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당 대표이던 시절에 서수석 흔들리지 마. 검찰이 당신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단단해야 돼. 이렇게 했고 다음에 저는 단단하게 해서 이제 다시 3선이 되었는데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참 멋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원내 수석으로 당 대표로 이렇게 모셨는데 당의 그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내셨죠. 그렇죠. 네. 집회는 몇 번 나갔어? 법안은 몇 개나 발의한 거야? 집회. 대정부 질문은 얼마나 한 거지? 그리고 지역에서는 의정보고에는 얼마나 하고 당원은 얼마나 모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예. 공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이야. 점수표를 쫙 만들어서 시스템 공천. 예, 권리당원은 얼마나 모았고 예. 그리고 의정보고에는 얼마나 했고 예. 사람들과 모임은 얼마나 했고 얼마나 잘했지? 당무감사는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쫙 만들어낸 진짜 대단한 그렇죠. 분이고요. 그때 저희들 180석 만들어내신 예, 맞습니다. 분이시죠.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찬 총리하면 굉장히 저 이렇게 부엉이 같은 표정, 굉장히 예. 굳은 표정 이렇게 네. 엄하고 딱딱하고 굉장히 예리하고 이런 것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해찬 총리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 이제 가끔 이렇게 기자들 또는 뭐 이렇게 불러서 밥 사주시고 하실 때 얘기가 안 끝나요. 계속 그렇죠. 유시민이 어떤 애인 줄 알아? 말면서 그런 기억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좌관을 유시민 장관이 네.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저 방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그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돌봄 이슈가 있잖아요. 신혼 초에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막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친근하고 편안한 선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희한한 일은
그렇게 일을 잘하시고 냉철하시고 치밀하고 온갖 걸 다 섭렵하시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 감자탕집으로 부르세요. 예. 감자탕집으로 부르셔서 감자탕 꼭 사주시고 그럼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도 얘기하셨고요. 저희 일제 손 떼시고 당에서는 이제 상인 고문으로 있으실 때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집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서의원 나 당신 동네야. 여기 와보니 당신 사인이 있어. 나 여기에 서영교 이름으로 달아놓고 갈게 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이제 맑은 해장국집이었는데요. 4대 천왕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죠. 예. 그 맛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두 분이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주인께서 왔다 갔다고 아주 동네 자랑이 늘어지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서영교 이름으로 달아놓고 갈게. 네, 생생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굉장히 한 켠이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당 분들은 뭐랄까 가슴 한 켠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고비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실은 당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 전략가이신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그대로 하면 맞더라. 그대로 하면 맞아요. 예, 예. 이해찬 대표 말을 들으면 맞더라. 네, 이런 얘기. 그대로 하면 맞고 예. 서울시당 뭐 세종 모든 곳이 이해찬 총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강연이 그때 쫙 기준과 흐름을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석 그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평통 전체 창립 총회할 때 갔죠. 고양시에서 했는데 10,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실 때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서 손을 딱 잡고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예 너무 그런데 이제 몸은 힘들어 보이시긴 했지만 단단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겁니다. 2021년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 2007년 2017년 아마 10주기인가 몇 주기에 평양을 가는 일들을 만드셨어요. 평양을 가는 일들을 만드셔서 저희가 다 평양에 같이 공군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공군기에는 한 100여 명 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공군기를 타고 가서 평화의 작업을 가서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그래 평화 통일에 관한 기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맡기셨구나. 새삼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고 일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옆에 예. 있으면 안전하고 예. 예. 그 생각도 나요. 저한테 그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호남 지역 정당이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전국 정당을 만들 거냐. 이제 2012년, 2013년 그때 이제 그 디지털 정당 예.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커다란 당내에서 비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평가를 하자면 장 기자 이제 우리 옛날 그 민주당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빨리빨리 가고 예. 혁신을 빨리빨리 예. 하시는지. 그래서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엄청난 뭐랄까 판과 정세와 민감도와 막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셨던 것 같은. 저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예, 좀 안 여쭤볼 것도 많고 했는데 가셨으면 빠른 조치로 네. 회복이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중간에 그 더 팩트 기사에 수술 후 회복 중이시다 이런 보도를 보고 너무 천만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좋은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그쪽으로 전화했더니 바이탈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이재정 의원이 이제 거기 가서 그러게요. 사실 여러 예.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이제 통화가 어려웠고 이재정 의원이랑 통화가 되면서 예. 기다렸는데 끝내 안 좋은 소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아프지 마시고 하늘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직 저희들은 떠나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그 뜻이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는 그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부부와 사실상 정치 공동체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 측 변호인들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살자는 전법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야 어찌됐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전술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거에 김건희 씨와 나눴던 여러 가지 텔레그램을 포함한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현출돼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김안빵 씨 등으로 안빵. 나온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조은석 특검이 무슨 이유인지 거기까지만 하고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기자들에게 박성재를 중심에 놓고 그림판을 다시 그리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새롭게 나올 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2차 특검에서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박성재가 뭘 적극 만류했어요? 이 사람이 그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서 받아야 내란의 된다고. 합법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적극 만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잘 납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저는 이제 박성재 씨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진짜 억울하지. 박성재도 바뀌었는데 내가 왜 구속됐냐. 솔직히 이거는 법원의 형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쵸. 네, 법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상민을 풀어주든가 박성재를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형평으로 보면 예. 박성재를 구속시킨 게 맞죠 지금. 자, 이진관 판사예요. 예. 예, 이진관 판사. 걸렸습니다. 이제. 예. 예, 이제 제대로 된 판사한테 걸렸고. 예. 그 박성재 씨는 지난번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정재 판사인가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 이 재판이 꼬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이번에 바로 잡아줘야 되고. 대진관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대진관. 대진관? 네. 이진관이 아니라 대진관이다. 대진관. 아, 한강 포천천. 대법원장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예.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의 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폰이 털리니까 약간 포지션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털리기 전에는 네. 무조건 아니 나는 위법성 인식도 하지 못했고 아니 그 전에 뭐였는데 법무장관이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출입관리소 내 관할이야. 예. 나는 이게 계엄인지도 몰랐고 계엄이 위법인지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북한 소행으로 뭔가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했겠지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국무위원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아니,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고 이 사람 평생 법으로 먹고 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제는 그래도 뭐 별말을 안 한 거고 어제는 이제 변호인 중심으로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그런지 이제 감이 예. 온 거죠. 예. 아 이러다 법정 구속되는구나. 아, 네, 스물스물 감. 이진감 판사 안 이러다가 안 봐주니까. 예. 예. 이 형량 문제도 형량 문제인데 저는 법정 구속 된다고 봐요 이제. 아, 예. 박성재는 법정 구속된다. 네 된다고 네. 봐요. 지금까지 봐왔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파렴치하게 네. 가장 윤석열을 제한 김용현급의 악질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김용현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람이 김용현은 예. 윤석열의 오른팔 수족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당탕탕 거기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쳐도 네. 잘못했지만 네. 박성재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과천청사에 그 법무부 간부들 모았죠. 모아가지고 11시 몇 분에 계엄 됐으니까 들어와라 해서 그 회의했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때 이제 유역감찰관이 사표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치고. 예.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표 내니까 그러니까 예. 승질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너는 계엄에 동참하지 않냐? 그렇죠. 너는 우리가 이게 작업 다 해놨는데 너 진짜 자신 있어?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다른 장관들 다 밑에 애들 실국장들 들어가는데 네가 빠지면 내가 가오가 어떻게 되냐 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협박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이 충격을 받은 류혁 감찰관이 당시 있었던 일을 여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류혁 감찰관을 증인 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이 박성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냐. 근데 그 전 과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사실 이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예, 그때 한번 반기를 든 유혁 감찰관은 지금 뭐 어떻게 잘 산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편하게 두 발 네. 뻗고 잘 자고 있고 이제 박성재 씨는 곧 가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뭔가 미진한 내란 특검 차원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일부분은 또 이제 내란 전담부로 가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영장 전담 법관의 남세진, 이정재 두 분이 임시 영장 전담 법관으로 보임이 됐네요. 이게 이제 2월 중순인가까지죠. 예, 예, 예. 일단 임시니까. 임시니까 예. 그때까지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내란 전담부로 싹 다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뭐 자라보고 논란 가지고 소뜨거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이데 커트가 하는 짓이 예. 어제 이제 이 기사 처음 나오고 나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일단은. 다들 놀랐어요. 예. 왜냐면 그 수원 브라더스인데? 예, 임시라는 단어를 안 보이는 거야. 왜? 조이데가 인사하면. 그렇지. 예, 예. 조이데 대법원이 분명히 이렇게 할 예. 거다. 아니, 물론 남세진 판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원 브라더스. 예, 아니지만 이 지금 4명의 음.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전담부가 해왔던 판결들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게 과연 내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 네. 이런 물음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이대 이제 2월이 이제 법원 인사잖아요. 음.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하고 네. 어떻게 말을 놓는지 음흠.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대법원장을 사실은 계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 그 계엄 새벽에 예. 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음흠.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뭐 우리는 이게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 바로 다음 날 음. 무조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건 불법 계엄이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판정리가 초장에 확실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속 취소라는 황당한 결정을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원포인트 윤석열만 해당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그렇죠. 했던 그런 어떤 판결도 나오진 않았겠죠.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역사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굉장히 명언인데 저는 지금 상황도 결국에는 국민과 여론이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논평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길을 못 가고 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 측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끊임없이 위헌성 주정을 해왔는데 결국 헌법 소원하기로 했네요. 네. 네. 아니 뭐 얘기는 된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수정안 통과했어도 네. 뭐 어떻게든 이거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 YS가 말했죠. 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네, 무조건 2월 19일 날 예. 판결 내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언제까지 내란 합니까? 그래서 2차 특검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내란이나 뭐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봉권 띠지. 그 다음에 이 잊혀졌네요. 쿠팡 그렇죠. 특검 뭐 한 겁니까? 뭐 아무 존재감도 없이 그냥 있다가 바로 또 기간 연장을 어제 했어요. 30일. 근데 이제 제가 서초동 취재해 보니까 그 특별 검사 굉장히 좀 실력이 좀 출중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그래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 특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수사 의지다.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때 상황 변경이 생기는 건데 지금 관봉권하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쿠팡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문진석 검사를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상황을 넘겼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상설 특검은 사실 지금 뭐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끝나고 나서 2차 특검 다시 이제 종합 특검 들어오고 보니까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검사들의 정관예우. 저는 그게 외피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네. 또는 퇴직금 문제, 미지급 문제 이렇게 이제 쓰여 있지만 사실상 로펌하고 기업의 대관팀 그게 다 둘 다 정관이었잖아요. 네. 정관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의 핵심을 근데 이게 밝혀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게 또 검찰 향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상설특검도 유무형의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상설 특검인데 이것도 기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그럼요, 도대체 뭘 생각해보니까. 하고 있는 건지 뭐 아무 무슨 조용히 있다가 30일 그냥 연장을 또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장을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수사 성과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관련해서 문진석 검사가 제기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무소속으로 대구 가면 이길까요? 부산 가면 이길까요? 한동훈 대표는 살아서 국회 입성 가능하다고 둘 보십니까? 다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 둘 다 어렵다. 대구 가도 어렵고 네. 대구가 사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쵸. 부산이 한동훈에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부산은 사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조국 그러니까 혁신당이랑 민주당 협당할 경우에도 예. 어떻게 그 뭐 조국 대표가 사실 부산시장에 갈 수도 있고 부산 지역에 또 다른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인 건 맞아요. 사면초가.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그러면 보궐 어디 나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아직 물어보지 마. 근데 이 정도는 있을 생각은 하고 있어. 네.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직 모른다. 네. 되게 사면초가 입장인 거죠, 사실.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온 것 자체가 한동훈이 가지 않고 그렇죠. 그거가 굉장히 뼈 아프죠, 사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본인이 갔어야 됐는데. 네. 한동훈도 배신자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외투쟁을 독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원래 당 내에서 한동훈을 그래도 조금 지지하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징계까지 하는 거는 했던 의원들도 다 돌아선 것도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외투쟁 또 한다면서요. 또 한동훈계가 네. 또 한다고 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질 거다. 물론 날씨 저는- 탓. 예, 날씨 탓으로 친한계가 더 집결한다. 그러니까 날씨가 예. 따뜻하면 이제 방에서 키보드 워리어 하던 이제 수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시죠. 예. 이것도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추운데 위두훈이 제가 가봤잖아요. 진짜 네. 제가 뭐 이 사람들 폄하할 이유도 없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위두훈이가 네, 99%야. 와. 네, 아주머니들. 예. 그러니까 5060이 제일 많고. 어머님들 많이 네, 나오셨구나. 어머님들이. 이 강추위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머님들 사이에서 예. 어머님들이니까 들어가서 같이 시위한 거예요. 야, 태극기 그 남자애들이 어떻게 시위하고 싸움 나지. 예. 어머님들이니까 어. 물론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들이 손바닥으로 때릴까봐. 왜 이렇게 우리 한동훈 동훈이 괴롭히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빨간 약을 드셔야 됩니다. 진실의 세계로 오셔야 돼요. 예. 아니, 명의도용 한 거 사실 아닙니까? 예. 저는 명의도용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런 말 했다간 진짜 맞아요. 제가 예전에 네. 그 태극기 집회하다 맞았잖아요. 그 마이크 뺏기고 카메라 뺏기고 진짜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아유 손이 매워요. 아, 매워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은 저항도 못해. 막고 있어야 돼요. 20대 청년이 맞다이나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막고 있어야 돼. 어머님들한테 네. 무슨 저항을 합니까? 저 그거 안 주면 회사 못 가요. 회사 잘려요. 그러니까 그때 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하여간 독하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31일은 이날에 누가 뭐라 하냐면 어떤 말 했냐면 아니 그 추운데 저도 패딩 입고 왔거든요. 네. 2시간 동안. 와. 엄청 춥더라고 토요일 날. 예, 예. 근데 그 추위에 여의도가 또 이게 그늘졌어요. 토요일 날 네. 찬바람 쌩 불거든요. 음흠. 근데 이 추위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음. 누군가는 실내에서 네. 키보드로 여러 번 집결해야 됩니다. 본인은 안 나오고 있어. 네. 본인이 안 나온 게 되게 웃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뭐냐면 아예 안 나오려면 독려를 하지 말든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윤리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심사 중이니까. 이게 올라와 있고 예. 계류돼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동료를 안 했어야죠. 예. 아예 안 하든가. 동료 해놓고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나오려면 아예 연단에 올라오든가. 둘 그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예. 되는데 네. 나오진 않으면서 집에서 키보드로 응원한다? 이건 좀 그러네. 네, 사실 이게- 나는 지시할 테니까 몸빵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좀 예의 안 맞는데. 안 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안 맞습니다. 야, 이건 투쟁에 예. 투쟁에 ABC가 안 돼 있네. 상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나오려면 자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서슬퍼럴 때 나와서 네. 같이 띄워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동지에도 길러지고 하는 거지. 정치의 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 욕을 제일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 당에서도. 당에서도 치사하게. 나오려면 자기가 나와야지. 네, 이런 키보드 얘기. 그 할 것 같으면 나와야지. 어. 아니면 수지를 말든가. 그런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다음 장애 집회 때 보면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아마 의원들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네. 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가십니까? 가야죠. 이번 주 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정주의 현장 네, 취재는 무소속 예. 한동훈 씨의 네, 무소속 네, 방금 탈당당한 네, 제명당한 네. 무소속 한동훈 씨를 응원하는 예. 그냥 민간인 집회예요. 민간인 집회. 자, 29일 날 제명 처분 반드시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네. 지금 핫하죠. 어떻게 제일 핫한 드디어. 이슈인데. 네, 사실 실시간 댓글에는 다 그 얘기밖에 네, 댓글에는 계속 합당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박근혜 예. 얘기, 한동훈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예. 화이팅. 네, 댓글은 지금 네. 대부분 합당이 네. 한 90%. 박형광 결혼식에 이어서 가장 뜨거운 댓글창에 이제 합당에 그렇죠. 대한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두 분 취재한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일단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들은 사실 나와서 얘기하고 하진 않지만 의원들은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다. 다만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 민주당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성향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묶어서 봤을 때. 근데 왜 조국혁신당을 찍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선명하고 더 개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국혁신당을 찍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 세빙선이 좋아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난 여기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럼 우리 본선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요 문제가 좀 있고 네. 지금 그리고 그 계속해서 뭐 지방 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융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역위원회가 조국혁신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네. 그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도 있고 뭐 청년위원장도 있고 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킬 것이냐에 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 내부에서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내부의 평가는 어쨌든 합당은 될 것 같다. 네,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이정주 기자 취재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음. 이제 내부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도차 있는데. 온도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죠. 박형광 기자 말대로 네. 합당은 언젠가는 될 것 같다. 거긴 오케이. 근데 왜 지금이냐?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네. 합당 자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합당을 하면 서로 거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바나나를 파는 사람과 네. 사과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교환을 했을 때 서로 이득이 돼야 돼요. 이득이. 그쵸. 이게 겹치는 과일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윈윈 할 수 있는 그렇죠. 전략. 상호. 예. 그래야 이제 거래가 되고 무역이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은 과연 뭐가 플러스인가?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음. 민주당은 뭐가 플러스인가?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지선을 네. 이제 2월 5일부터 예비 경선 후보 봤잖아요. 네. 근데 불과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예, 사실상 그러면 경선까지는 6월이 선거기 때문에 한 2달, 3달 남았다 보면 돼요. 그렇죠. 예, 3달 정도 남았죠. 예, 그 사이에 경선이 다 끝납니다. 예. 원래 2월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경시 의원도 있지만 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은 지금도 교통정리 다 끝났어요. 시군구 의원은 줄 다 섰어요. 맞아요. 네. 네, 자기 나름대로 물론 경선 해봐야 되지만 네. 그럼 내부에서 민주당 나름대로
그 후보들이 지금 4,000개 정도 자리가 있잖아요. 네. 지선은. 근데 거기 나름대로 줄을 쫙 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매핑을 해놨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까 박 기자 말대로 12명의 의원들이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이 당협위원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지역을 먼저 정해야 되고 왜 비례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점하고 배분해 준 건 당연한 거예요. 아 저는 그거를 소위 말해서 합당을 하면서 야 니들이 12명이 어디 자리 잡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죠. 합당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면 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분을 줘야죠. 당연하죠. 예. 이게 합당의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선거전 앞두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2명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지역위원회가 또 정해지만 그 사람들을 따르는 밑에 시군구 의원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겠죠. 그래야 나중에 총선을 치르죠. 자기 밑에 자기 개파를 형성해놔야 총선 때 경선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마포 갑을 가든 은평 갑을 가든 어디를 찍었어요.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려는 장소 어딜까요? 물음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민주당의 지선에 출마하는 시군구 의원 전부를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역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몇 명, 12명 몇 명을 보면 고향이 어디고 이 사람은 강원도 어디더라. 대구 갈 리는 없잖아요. 네. 본인이 대구라서 대구 가면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곳에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위원회에서 벌써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네. 아, 이 사람 여기 올 것 같은데?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 좀 집중되던데. 플랜카드 많이 붙였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을 공략할 거라 해서 몇몇 타겟 지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쪽이 아닌 지역도 우리 쪽이 오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판을 벌려버리니까 네. 합당을 하고 싶어도 평시에는 그러니까 평시에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긴장될 때 오게 되면 선거라는 게 결국 제로섬 게임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으로 변하게 돼요. 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단순히 의원들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그 아래에서 출마자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계의 심리가 너무 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거는 짧게 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실리적인 부분이라 하면 정무적인 부분 이게 맞아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우리가 합당을 하면 지지율이 몇 프로 오를까? 합당을 해서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까? 그럴 수 있어요. 정치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네. 저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그럼 명분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조국혁신당이 과연 명분상으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 성비위 사건 있죠. 네. 제가 어제도 오늘도 통화하고 왔어요. 강미정 전 대변인.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앞에 있는 사건 다 집어치우고 없다 치고요. 제 뭐 집어치운 당에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예. 최근에 연루된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실명 말은 그런데 그 김땡땡 대변인하고 예. 노래방 가서 이제 그 강제추행 사건으로 네, 결국은 네. 여러 사건 중에 예. 13개 사건 중에 예. 그걸로 지금 해가지고 2월 9일 날 재판하거든요. 검찰이 기소했어요. 네. 불구속 그 대변인을. 네, 불구속 네. 기소했어요. 그 대변인 말에 의하면 예. 이거를 처음에 판단한 윤리도 잘못됐고. 이 자기는 대변인은 네, 대변인의 주장이 맞다면 네. 만약에 자기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당이 잘못한 거예요. 네, 조국혁신당 윤리 해체해야 됩니다. 유죄로 판단했거든. 예. 경찰도 유죄로 송치시켰어. 네. 경찰도 해체해야지. 예. 검찰도 기소했네. 이 사람 말이 맞다면 그걸 예. 보도한 저까지 예. 기자, 검, 경, 예. 당도 다 잘못된 놈들이에요. 예. 이 사람 지금 일루미나티에 사는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예, 다. 이놈들이 협작하구나. 예.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지금 혐의가 짙은 거예요. 사실상 이걸 했다고 보는 게 더 이 성비위 문제도 제대로 못한 정당이 그렇죠. 무슨 합당이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근데 그 거죠? 관련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재판을 받는데 네. 그 당시에 노래방에 함께 있던 관련자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강미정 전 대변인 최고에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에? 유포로. 그래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요. 어. 정보공개 청구해서 예. 소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강미정 전 대변인 설사 그게 이게 나중에 판례로 보면 네. 설사 성추행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건 네. 2차 가해예요. 왜냐면 법원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사람을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유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무죄여도 2차 가해인데 유죄 나오면 이건 2차, 3차 가해한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피의자한테 성추행을 당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의자한테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관련자들이 지금 허위사실을 고소해가지고 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사실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조국 대표 보세요. 단 한마디를 안 하. 이 사안을 조국 대표가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소한 사람들 조국 다 측근이에요. 예전에 민정라인. 제가 누구까지 말 못하는데 예. 민정수석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예. 그냥 당원이 아니에요. 핵심들이다. 오른팔 왼팔.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는 예. 민정라인들이고 예. 김땡땡 대변인 수석 예.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조국 대표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유죄로 짙어지면서 2차, 3차 가해를 페이스북에 계속 하는데 조국 대표 뭐 했습니까 그때? 단 한마디를 했나요?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네. 윤리 끝난데도. 예. 조국 대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원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 도의상 당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 이정주는 진짜 기자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저희 취재 편의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 일찍 좀 걸어볼 걸 그랬나 싶긴 한데 저희가 늦었지만 뭐 짧게라도 라이브 포를 저희가 첫날 방송을 이제 그 긴급 기자회견 하던 날 했을 때는 81대 19였어요. 팽팽하네요. 네, 지금. 81%가 찬성의 여론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딱 시작하니까 5대5예요. 딱 5대5에서 찬성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5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참여를 하실지 보겠지만 지금 완전히 5대5 팽팽하다. 아니, 뭐 이런 완전히 분들도 이렇게 있네요. 딱 저한테 이제 조국 악마 작업 중이네. 어. 미음틴 이러면서 악마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진실을 봐주셔야 돼요. 팩트만 보고. 그렇죠. 일단 이 합당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아주 민감하죠. 문제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진짜 명운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일반론, 당위론으로 생각할 때는 더 큰 통합을 통해서 어차피 뭐 문재인 정부나 또 이재명 정부나 똑같은 민주진보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서 큰 단결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호남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조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뭐 통합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제가 직접적으로 취재해 보면 최고위원들은 이제 과정 관리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초선 의원들 28명 이번에 목소리 세게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과정 관리에 있어서 대표가 제대로 잘 못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도대체 어떤 결말을 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 그 지도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형사처벌할 거 넘기고 당 내부에서 정리정돈 끝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금 약 1,000분이 넘게 그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진짜 팽팽하네요. 지난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여론입니다. 이번에는 찬성 여론이 48, 반대 여론이 52. 지금 1,080분. 지난주에는 뭐가 우세했죠? 지난주에는 찬성 여론이 81. 네, 그리고 반대가 19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이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 그 별세 때문에 어제부터 사실상 이번 주 내내 그 조문하고 또 애도 기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물밑에서는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사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귀착될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저한테 이제 조국 악마한다는 분들인데 제가 2024년 제 기사만 보셔도 아는데 네. 어차피 기자는 기사로 말하기 때문에 제 기사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민주당에서 왜 조국당 그렇게 도와주냐고 그렇게 공박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기자들은 늘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보유세 얘기하시잖아요. 장기 이제 장특공, 네. 장기 보유 특별 세제 이런 거 이제 낮추겠다.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세제를 좀 안 건드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2014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없애겠다고 하고 종부세 없애면 보유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이분들 봐라. 마용성 벨트에서 지금 의원들 고민정 몇 명. 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득 보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가치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2024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조국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제가 굉장히 세게 때렸어요. 민주당을. 예.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종부세 찬성론자였거든. 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하나의 지금 뚜껑에 뚜껑을 얻는 세라서 이거라도 없으면 지금 사실 소위 말해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견제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하고 그 기사를 민주당 때리는 기사였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그게 오르니까 그쪽 편을 들어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서민을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동의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요. 오히려 본론적인 부동산 개혁을 위해서 보유세 자체를 건드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세제를 논의해보자. 네. 더 큰 판에서 본질적인 논의는 논의하고 있고 조국 대표는 예전에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위하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상이지. 그리고 정말 약자를 위한 세상 더 나아가면. 네. 근데 강미정 대변인 같은 분들 전 대변인 이분이 약자지 이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 저는 조국 대표를 악마시킨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 이걸 바로 잡으시면 돼요. 예, 사필 규정으로 예. 반성하고 다시 이걸 재조사해서 고소하신 분들 허위 사실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석고대죄하고 탈당을 하든 징계를 하든 네. 자기 이름 밝히고 정리를 해야지. 예, 예. 이걸 떳떳하게 정리를 해야지. 예. 지금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뭉개고 합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짐이 그대로 민주당으로 갑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예. 합당하잖아요. 저는 그럼 민주당 윤리위원으로 윤리 심판하고 이게 문제가 옮겨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결국 있죠. 형사처벌이 나오면 네. 나머지 왜냐하면 합당이 된 다음에 지금 고소한 3명이 민주당의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탈당하지 않는 한 그런 예, 거죠. 지금 네. 탈당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 그렇게 그분들 탈당이나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없어요. 당원이에요. 네? 예. 진짜? 예, 그 상태에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을 고소했다니까요.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근데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랫목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희희낙낙거리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밖에서 엄동소란히 떨고 있으면 이게 과연 조국 대표가 말하는 그 사회권 있는 7공화국? 7공화국의 토대가 이게 맞아요?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가 맞냐?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정당이 아니 무슨 자기 집안에 그거 기능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사회권 7공화국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 정당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일이 발생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있고 네. 민주당도 있고 윤리 가동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정하냐, 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무려 1536분, 1542분이 44분 계속 올라갑니다. 투표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론이 팽팽합니다. 대신 찬성은 48, 반대 여론이 소폭 우세합니다. 반대 52, 찬성 48. 어제 시사인도 여론이 이제 이렇게 비등비등했다고 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취재 편의점 여론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여론도 여론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각각 당원들의 판단과 선택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주에서는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어제 제가 취재하니까 최고위원들도 무슨 소리냐 이 문제는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격을 갖춰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어떤 마음을 결정할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합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이 합당이 뭐 대통령에게와 상의를 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대통령에게 이게 뭐 좋은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합당이라는 게 당위성 합당을 해야 되느냐와 그리고 합당에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합당을 이런 식으로 발표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분노하고 혹시 뭐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땀만 먹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커져서 약간 좀 그 마음이 반대로 많이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합당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 당위성만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합당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지방선거에서 양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그 두 정당이
격전지에서 격돌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조국 혁신당한테 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서로에게 굉장히 타격을 입히는 그런 선거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합당은 좀 이점이 있다. 요 정도의 좀 시각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코스피 5천에 그렇죠. 하필이면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해설을 다 마무리하기 그렇죠. 예, 전에 그건 문제죠 상당히. 예, 그때 예. 왜 이런 샴페인을 터뜨려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는 이어지는 아까 것 말한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합당하는 예.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네, 그 전제가 예. 몇 가지 정지 작업을 해놓고 깔끔하게 네. 이런 분란이 없게 그 음. 다음에 합당을 하는 게 맞다. 그쵸. 시기나 예. 명분을 가지고. 예. 근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기자가 뭐 예. 기자가 그- 뭔데 반대를 예, 합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쵸. 기자가 그렇죠. 반대한다고 예, 안 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당내 전혀 그런 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이거를 예. 없애고 걸림돌을 없애고 합당한다면 음흠. 그게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네. 이제 네. 이 소리죠.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현장을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관계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너는 무슨 생각이야? 뭐 이걸 밀어붙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신문에서 사설 쓰고 무슨 칼럼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분 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분이 넘어서 최소한 2,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아, 예,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의견을 갤럽이네 갤럽. 2,000명이면 갤럽. 예, 2,000명 모아서 팽팽하네요, 말씀을 팽팽해, 좀 진짜.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선거운동 시작한 전재수 경찰 수사가 오죽 우스웠으면 이렇게 해서 사설을 썼는데 최근에 다자 대결에서 부산일보가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재수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26.8 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형준 현 시장이 19.1, 김도읍 의원이 10.6, 조경태 의원이 10.1, 조국혁신당 대표가 6.7,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사실상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별거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래서 실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지목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전재수 의원 출마하는 문제 이건 좀 어떻게 당에서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재판을 받는다고 수사를 받는다고 네. 출마 못할 것 같으면 오세훈 시장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이건 어쨌든 검찰 단계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출마의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무게값이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전 출마할 수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어떤 이런 의지를 공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합당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조국 대표가 나올 것이냐 부산시장 아니면 보궐로 나올 것이냐 그 빈자리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이 수사 초반부터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왜냐하면 지인들한테는 굳이 묻지 않는데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더 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당신들이 걱정하고 나를 믿어줬던 부분에 대해 배신을 줄 그런 사실은 절대로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전 전재수란 정치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든 뭐든 이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요, 원래 기소만 돼도 정치적 책임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출마하는 이게 이제 정치적 문법이었는데. 룰이었죠.
이게 윤석열 시대에 들어오면서 한 10년간 거의 대한민국이 다 이 수사기관 불신 이게 거의 그냥 기본값으로 지금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 기소당했으니까 선거 나가지 말아라 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이재명 정부와에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저는 뭐 기소됐더라도 출마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뭐 오세훈 시장도 나올 것이고 예. 전재수 전 장관도 아마 전 출마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신천지 특검도 다 포괄해서 하자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단식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을 정쟁화해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수사 받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장관 사건도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빠르게 수사해서 네. 선거 나가실 분들은 가부간의 결정을 해줘야죠. 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빠르게 뭐 기명기고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다.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지났다. 아니면 뭐 있는데 증거가 없다면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빨리빨리 좀 해서 네. 수사의 신속성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특검으로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는데 거기에 휘말릴 필요 없고 전 대통령님의 지시 사항에 따라 네. 이 정규 유착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고 빠르게 결론 내려서 네. 전 지방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실 봅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바쉐린 콘스탄틴인가요? 그 시계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 하도 많이 돼서 그라프 목걸이 뭐 반클랩 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샤넬 가방, 뭐 구두,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물로 나오고 법정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현출됐는데 뭐 더 이상 빼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윤영호의 진술 그 이상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권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 에? 뭐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신천지 수사에만 집중할 뿐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엔 손 놓고 있다고 한다. 이 전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야당 요구는 민주당이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이 여론이 좋거든요. 그리고 신천지까지 하자는 건데 이렇게 프레임 예전에는 전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이렇게 딱 주류 언론에서 던지면 예. 그래?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장난이랄까? 네. 이런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랄까? 네.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민주당이 언제 통일교 특검 안 받겠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뭐 공수처에서 뭐 강제 수사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아니,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들이 있고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 이제 뭐 수사권 조정도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열심히 해서 본인들 실력 발휘해야 되는 성과를 거고 내야죠. 성과 예. 내야 더 줄 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공수처 언제까지 빌공짜에 그 공수처로 불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민중기 특검 할아버지라도 다 수사해야죠. 지휘고하에 따라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뭐 장관이면 수사 못합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지휘고와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이제 네. 수사기관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일보의 사설도 국민들께서 조선일보가 쓴 거구나라는 걸 감안하고 보실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저는 여론 형성에 영향력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수사를 빠르게 해서 네. 저는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이제 끊임없이 좀 상황을 그러니까 교란시키면서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뭐 그렇다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시장을 호도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한 번도 통일교 특검 안 받겠다, 신천지 특검 안 하겠다 한 적이 없기 근데 때문에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으니까 예. 안 한다 그랬었나 민주당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진짜. 매번 이거 뉴스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요. 따라가실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 공백을 활용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또 사기를 치는 건데 저는 뭐 이미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여론은 정상적으로 전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또 오늘 아침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또 굉장히 그 국민의힘 지지가 많이 올라온 뭐 그런 여론조사가 있던데
그것도 참 약간 좀 튀는 조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건데요. 저는 사실 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NBS 갤럽. 예, 매주 하고 있는 갤럽과 MBS는 2주에 한 번씩, 그다음에 갤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튀는 여론 없는 다소 보수적인 예, 그런 조사를 보면서 여론 지형을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조선일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사설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길 바라나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 언론 인터뷰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종편 방송에 대해서 일부 종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쇼 형식의 방송을 한다. 요 말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사는 TV조선의 경우 작년 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28%였다. 이제라고 소개하면서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도 시사와 함께 교양과 예능의 균형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려면 기본적 사실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실상을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상 왜곡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선일보에서 사설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언론자유 투기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문법이죠. 항상. 조선일보가 쓰면 그 다음에 어디가 봤습니까? 국민의힘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종편들이 함께 또는 모든 보수 언론들이 함께해서 이제 나서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채널 조중동매 예, 이렇게 보수 채널만 딱 받았어요. 진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미디어법 때 얼마나 많은 그 언론 단체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건데 이규현 수석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예. 요런 행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도 네.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조차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이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시간을 배분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은 프로에 대해서는 왜 함구합니까? 국민의힘은 더 세게 더 거기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방송 어떻게 보면 그 출연을 가능케 하는 풀을 방송국에 던져주는 건데 그거는 그럼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정현 전 홍보수석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랑 완전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녹취가 남아있었어요. 육성으로 아니 지금 박 전 대통령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빼달라고 읍소를 하고 아주 강요를 하다가 네. 또 저자세를 보이다가 그게 결국엔 막 그런 행태를 보인 부분이 사법적으로 단죄됐던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여기다 갖다 댑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언론이 같이 논의해야 되는 이런 언론의 영역의 장안에 포섭돼야 되는 의제 아닌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 국민의힘 참 이거 그러면 본인들은 왜 다른 언론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고 뭐 MBC랑은 인터뷰도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검열에 대해서 뭐 비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보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또 다른 방식의 본인들은 이제 굉장히 공정하고 권력 감시, 권력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평가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네. 기업이 나쁜 짓을 합니다. 네. 뭐 쿠팡, 더 악덕한 기업도 있을 네. 수 있고 그거 규제하면은 기업의 자유를 뺏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주가 조작범이 있으면 예. 그 사람 주식 못하게 하면은 주식 투자의 자유를 뺏는 겁니까? 아니, 뺏어야죠. 주가 조작범인데 그러니까, 처벌해야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몰수하고 예. 뭐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무기징역 최대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노회찬 대표 그 워딩이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목이 있으면은 대한 에프킬라 뿌려야 되고 팔이 예. 있으면 파리채로 잡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의 반발이 말이 되지 않는 게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잘못됐는데 그걸 바로잡는 것이 내 자유 침해야. 그럼
대한민국에 형법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죠 그러면. 그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가만히 보시면은 정당이 나쁜 짓 해서 정당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정치의 정당의 자유. 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정교 유착돼가지고 잘못하면은 또 종교의 자유. 이번에도 아마 방송의 자유를 또 들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의평면을 뒤섞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네. 법을 위반했을 때 기업을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을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아무리 저 조선일보가 나팔을 불고 본인들의 그 여론전에 선두주자로 저렇게 나서도 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법을 지켜라 제발. 예, 그 그쵸.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그 국민의힘 언론자유 특위에서 내놓은 성명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디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규현 수석이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편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편성과 패널 교체 요구를 했다라고 일종의 의역이라고 해야 하나 프레임을 그렇게 바꾸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자기들한테 교묘하게 얘기하는. 프레임을 바꾸는 건데 사실 우리 그 장 변호사님이나 신 변호사님 종편에 꽤 많이 나가셨죠. 저는 종편 출입 금지예요. 그리고 나갈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출입 금지예요? 저는 꽤 오래됐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부터 저는 안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보기에는 3년 넘었죠. 못 제가 가본 지. 보기에는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예. 정권 때 저희는 이제 윤석열 올라왔으니까. 정권 때 우리가 비판을 세게 하는 맞아요. 하니까 MBN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 수위가 높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용 불가. 예, 수용 불가. 그 예. 지지자분들이 신인규, 장윤서는 수용 불가. 수용 불가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릇이 작다죠. 종편이 그릇이 작아서 장윤석 저희- 기자님을 담을 수가 없어. 저희 출연 금지.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출금이요, 출금. 출금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나가도 되고 나가고 싶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언론 비판의 자유가 없었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틀막 한 거지. 입틀막이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 검찰에 대해서 비판, 당신 안 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종편뿐만 아니라 공중파, 우리 KBS도 같이 저 YTN 우리 같이 하다. 연합뉴스 TV도 안 나간 지 꽤 오래됐고. YTN. 네, 근데 예. 못 나가도 제가 섭섭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요. 만약에 작가님들이 부르시잖아요. 네. 나갈 용의가 있다. 아, 저도요. 나가서 저는 네. 지금의 논조를 네. 조금 높여서 제가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네. 부르면 당연히 나가서 토론하죠. 네. 설득하는데 그게 장윤성 기자 말씀대로 일부러 안 부르고 일부러 출연하고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이유도 없이 나오지 마. 이런 예. 통보를 받고 그렇죠. 결별한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걸 무슨 마치 방송의 자유를 마치 운운합니까? 이규현 수석이 뭐 편성 패널 교체 요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맞지 해서 않아요. 이규현 수석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니 즉각 수사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제가 윤석열 때 못 나가게 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국이 몇 개가 있어요. 아, 제가 장 알고 변호사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알려줘. 왜 이른바 못 부르는지 잘렸는지 제가 그 경위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언론 자유를 진짜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네.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네. 할 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언제부터 뿌리가 있으면 이명박 때부터 그렇죠. MB 때부터죠. 예.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고 몇몇 예. 이제 패널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눈 감고 예. 문제 의식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임 전환해 가지고 과도하게 너네 예. 방송법 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들 농락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종합편성 채널이 엄청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공정한데 민주당 그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문제 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지 자유만 얘기하다가 내란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유만. 네. 남들 다 탄압하고. 예. 지금 그 종편도 똑같죠. 왜 신인규의 방송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자유만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또 필요가 있으면 또 부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선택적인 자유 접근법이 네. 윤석열하고 하는 짓이 똑같다.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그만해야죠 이제. 진짜 너무 웃기는 게 이규현 수석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며 즉시 수사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말 얼토당토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이 도둑을 잡은 경찰을 갖다가 수사하자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예. 경찰이 잘못했다는 거지.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제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고 남만 남탓만 하고 있구나. 여전히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은 했지만 뭐 오후 내내 종편 채널이라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교양 프로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진중하게 토론을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뭐 그러니까 학자가 됐든 뭐 변호사가 됐든 평론가가 됐든 모셔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는 정쟁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종편을 인식하게 되는 국민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끝도 없는 갈라치기로 대한민국이 사실상 완전히 분절된 사회로 가게 되는데 저는 큰 영향을 끼친 게 종편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요, 저는 이제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종편에 대한 인허가권 회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네. 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의 근거는 뭐냐면은 결국 종편식으로 일관된 논리, 본인들이 짜맞춘 논리를 거의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다시피 이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상 경쟁의 자유시장에서는 전 도태되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취재 편의점처럼 그래도 이게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네. 의견들을 듣고 하는 것이 저는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종편들이 국민의힘을 뒤따라가서 더 고립되고 스스로의 고립된 섬을 더 자초할수록 저는 이제 반대 진영, 그러니까 80%의 더 많은 국민들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네. 전 더 큰 힘의 시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대신에 이제 책임을 물을 건 저는 반드시 묻는 노력. 그건 네. 전 이재명 정부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너무 황당한 이런 언플이 이제 또 보십시오. 이거 받아가지고 또 내일 또 조중동이 세게 씁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세게 쓰세요. 예. 먹을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쓰세요. 네, 안 통하니까. 네. 근데 이래봐야 안 통해요. 예, 먹기 아깝지, 이제. 이미 이제 여론시장은 사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로 무게추가 확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이 보십시오. 이 현명하고 건강한 그 여론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먹혀들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니 이거랑 매우 똑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했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네. 국민들이 아무 논의도 없다가 그냥 순간에 들어가서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우리는 늘 상시 예비군 체제로 국민들이 늘 건강하게 상시 이 예비군. 응원봉 체제 예. 쫙 준비돼 있어요. 응원봉 체제. 예, 응원봉 체제로 그냥 들고 나가버려서 윤석열이 11일 만에 탄핵시켰거든요. 아니, 국회가 저항하면 또 국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시민사회의 성숙, 시민사회가 훨씬 능력이 정치권보다 뛰어나 있기 때문에 전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제 정치인은 없고 맞아요. 여전히 구태들이 이걸 막으려고 해요. 그 사람도 이제 도태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구악적 행태를 묵과하지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용납하지 맞아요. 않아요.